인도 조선소는 8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에 인도의 70년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의 침공이 코앞인데 혈맹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 우리를 도울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 한국이 보여준 큰 그림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었습니다. 동쪽의 한국과 서쪽의 인도가 중국을 포위한다. 미국 펜타곤조차 천재적이다라며 극찬한 한국의 극비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오류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톡톡 쳤습니다. 전 세계 2위라는 서방 함정들이 전멸했는데 고작 한국 함정 따위가 중국을 막아냈다고? 저는 비크람 중령 인도 해군 전략기획부 소속입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어요. 중국 해군이 인도양에 진출할 경우 우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는 것. 그런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선들이 인도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중국 해군의 진출 경로였어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미얀마 차우표 항구, 세 곳에서 동시에 출발한 중국 함대가 인도양 한가운데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인도 해군의 대응을 나타내는 파란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우리 함정들이 중국 함대를 포위했고 봉쇄선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파란 점들이 하나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연료가 떨어진 겁니다. 정비가 필요한 함정들이 속출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봉쇄선에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중국 함대가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리 없어. 저는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방 함정들을 추가했어요. 프랑스제 스콜펜급 잠수함, 러시아제 타라르급 호위함, 영국에서 도입할 예정인 26형 호위함까지 우리가 보유하거나 도입 예정인 모든 함정을 투입했습니다. 결과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봉쇄선이 열하루를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서방 함정들도 정비 주기가 짧았고 부품 수급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국 함대는 이번에도 빠져나갔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잔을 내려놓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마지막 시나리오였습니다. 사실 이건 상관인 아디트야 제도께서 농담처럼 던진 말씀이었어요. 비크람, 요즘 한국 무기가 잘 나간다더군. 혹시 한국 함정으로도 한번 돌려보게나. 저는 그때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한국이요? 그건 좀 실전 경험도 변변찮은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나 프랑스 함정도 모자란 판에 한국산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웃으셨어요. 그래도 데이터는 넣어보게. 시뮬레이션이니까 말이야.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함정이라니. 우리 인도 해군이 70년 동안 의지해온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의 함정들도 부족한데 고작 몇십 년 역사의 한국 해군 장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번이나 실패한 시뮬레이션 앞에서 저는 절박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한국산 함정 재원을 찾았습니다.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장보고급 잠수함, 천왕봉급 보급함. 생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돌리는 거지. 저는 한숨을 쉬며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중국 함대가 또다시 인도양으로 진출했습니다. 인도 함정들이 대응했고 봉쇄선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색 아이콘들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이었어요. 금방 무너지겠지. 하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파란 점들이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쯤 초록 점들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부 함정들이 정비를 위해 후퇴했지만 다른 함정들이 즉시 투입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봉쇄선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뭐야?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중국 함대가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중국 함정들의 연료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30날째 중국 함대가 철수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혹시 몰라서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어요. 한국산 함정이 투입되면 봉쇄선이 한 달 이상 유지됐고 중국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한국산 함정이 없으면 일주일을 못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차이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한국산 함정들의 가동률이 유난히 높았습니다. 연간 280일 이상 작전 투입이 가능했어요. 러시아산은 180일, 유럽산은 220일 정도였습니다. 정비 소요 시간도 달랐습니다. 한국산은 평균 열나흘이면 정비가 끝났어요. 러시아산은 45티, 유럽산은 28일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였습니다. 연료 효율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은 통합 전기 추진 시스템을 쓰고 있었어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30%나 적었습니다.
장시간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이었죠. 말도 안 돼. 한국이 이런 기술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함정이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의 함정들을 모두 압도했다니.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도양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과를 장성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아디트야 제도께서는 러시아 함정과 함께 자라신 분입니다. 란지트 소장님은 국산 무기 개발을 평생 주장해 오셨어요. 카란 준장님은 서방 무기의 신봉자입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한국 함정이 답이라고 말해야 한다니.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은 오전 9시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극비 브리핑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문 너머에서 장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크람 중령이 밤새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더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뭐 별거 있겠나. 우리 함대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결과겠지.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우리 함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서방 함정을 추가해도 모자랐습니다. 오직 한국 함정이 투입될 때만 인도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장성 세 분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디트야 제동님의 눈빛이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란지트 소장님은 팔짱을 끼고 계셨고 카란 준장님은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자, 비크람, 결과를 들어보세. 저는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떴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인도양 봉쇄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 방에 계신 모든 분들을 충격에 빠뜨릴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도 해군의 미래를 바꿀 거였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어요. 인도 함정만으로 대응했을 때 봉쇄선 유지 시간 7일. 란지트 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7일? 고작 일주일이라고? 예, 소장님. 연료와 정비 문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해군이 그렇게 약하단 말인가? 아디트야 제도께서 손을 들어 란지트 소장님을 제지하셨습니다. 일단 계속 들어보세.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서방 함정을 추가 투입했을 때의 결과였어요. 러시아제 타라르급과 프랑스제 스콜펜급을 추가하면 열하루까지 연장됩니다. 하지만 카란 준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열하루면 충분하지 않나? 그 사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되고. 준장님,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열하루면 그들은 인도양 중심부까지 진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자리를 잡으면 쫓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한국산 함정을 투입했을 때의 결과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봉쇄선 유지 시간 30나흘. 그리고 중국 함대 철수. 란지트 소장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고? 비크람 중령, 지금 농담하는 건가? 아닙니다. 소장님, 우리가 70년 동안 의지해온 러시아 함정도 안 되고 프랑스 함정도 안 되는데 고작 한국 함정으로 된다고? 그게 말이 되나? 카란 준장님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중령, 한국 해군이 뭘 했다고? 실전 경험이나 있나? 우리 인도 해군은 파키스탄과 3번이나 전쟁을 치렀네. 한국은 뭘 했지?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준장님, 실전 경험과 함정 성능은 별개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에 입력한 건 순수하게 함정의 작전 가동률, 정비 소요 시간, 연료 효율입니다. 저는 상세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산 구축함의 연간 가동률은 281입니다. 러시아산은 181, 유럽산은 221입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앞으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큰가? 예, 제동님, 인도양 작전은 장기전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을 버텨야 해요. 가동률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정비 소요 시간입니다. 한국산은 평균 열나흘이면 정비가 끝나고 다시 작전에 투입됩니다. 러시아산은 45티, 유럽산은 28일입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신형 함정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러시아 함정들은 이미 10년, 20년씩 쓴 거고.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여기 폴란드 해군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한국산 호위함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비가 쉽고 부품 수급이 빠르며 고장률이 극히 낮다고요. 카란 준장님이 팔짱을 끼셨습니다. 폴란드?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폴란드는 발트해에서 작전하지. 우리는 인도양이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준장님,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인도양은 발트해보다 훨씬 넓습니다. 작전 거리가 길고 기온이 높으며 습도도 높아요. 함정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큽니다. 그런 환경에서 가동률이 높다는 건 결정적 장점입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턱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연료 효율은 어떤가?
제동님, 이게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저는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은 통합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같은 거리를 항해하는데 필요한 연료가 기존 함정보다 30% 적어요. 장거리 작전에서 이건 엄청난 이점입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좋아. 한국 함정이 우수하다고 치세. 그런데 우리가 왜 한국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우리도 함정을 만들 수 있네. 마자곤 독 조선소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소장님,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조선소가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평균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글쎄, 5년, 8년 반입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마자곤독 조선소는 구축함 한 척 건조에 평균 8.5년이 걸립니다. 고아 조선소는 프리기탑 4척을 계약했는데 세 척이 5년째 지연 중입니다. 저는 비교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은 구축함 한 척을 2.3년에 건조합니다. 동시에 8척을 건조할 수 있고요. 카란 준장님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한국이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도 경험을 쌓으면, 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 해군 기지 위성 사진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파키스탄 과다르, 미얀마 차우퓨, 세 곳 모두에서 중국 해군 기지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확대된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분석 결과 중국은 18개월 안에 이 세 기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도양은 중국의 바다가 됩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18개월이라. 그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최대 1년 반입니다. 제독님, 그 안에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해요. 우리 조선소로는 불가능합니다. 8년이 걸리니까요. 란지트 소장님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한국한테 손을 벌리란 말인가? 우리 자존심은 어떻게 되고? 소장님, 저는 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존심으로는 인도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중국 함대가 인도양을 장악하면 우리 무역로가 끊깁니다. 석유도 못 들여오고 수출도 못합니다. 그때 가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란지트 소장님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카란 준장님은 고개를 숙이셨고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중령, 다른 대안은 정말 없나? 유럽 함정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기가 5년에서 7년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국산보다 거의 2배입니다. 러시아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동님, 러시아는 지금 자국 해군 유지도 버겁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선소가 군함 건조를 전면 중단했어요. 우리한테 팔 함정이 없습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중령, 자네 보고서 복사본을 내게 주게. 내가 검토해보겠네. 알겠습니다. 제동님, 저는 브리핑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 러시아 함정의 우수성, 인도 조선소의 잠재력, 서방 무기의 절대성,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이 유일한 해답으로 떠올랐습니다. 사흘 후 저는 다시 브리핑실로 불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디트야 제동님 혼자 계셨어요. 앉게, 비크람. 제동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책상 위에 제 보고서가 놓여 있었고 곳곳에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중령, 자네 보고서를 밤새 읽었네. 3번이나. 제동님, 그리고 우리 조선소에 직접 전화를 걸었지. 마자곤독, 고아, 콜라 조선소 소장들하고 다 통화했어. 제동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더군. 우리 조선소는 엉망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동님이 서류를 넘기셨어요. 마자곤독 조선소 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 지금 건조 중인 구축함이 벌써 3년째 지연 중이래. 엔진 문제 때문에 엔진 하나 고치는데 3년이라니. 제동님, 기술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소 기술자들 평균 연령이 50이 넘어요. 젊은 인력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나? 급여가 낮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니까요. 똑똑한 젊은이들은 다 IT 회사로 갑니다. 조선소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제동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럼 한국 조선소는 어떻게 그렇게 빠른가? 저는 준비해 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동님, 한국 조선소들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접 로봇, 자동 절단기, 컴퓨터 설계 시스템까지. 우리 조선소는 아직도 대부분 수작업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국 현대중공업은 구축함 한 척을 만드는데 연인원 20만 명 시간이 듭니다. 우리는 60만 명 시간이 걸려요. 3배 차이입니다. 제동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입니다. 시설 현대화하고 인력 훈련하고 시스템 구축하려면요. 하지만 제동님, 말해보게 18개월 안에 중국이 움직입니다. 10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제동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뭄바이 항구가 보였어요. 우리 해군 함정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비크람, 자네는 해군 사관학교를 나왔지? 예, 제동님. 그럼 기억할 거야. 우리가 뭘 배웠는지. 인도 해군은 자주국방의 상징이라고.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네는 나한테 한국 손을 빌리자고 하는 거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동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순 없습니다. 제동님이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나? 아닙니다. 1971년도에 찍힌 거야.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 여기 이 항공모함 보이지? 사진 속에 거대한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INS 비크란트야. 인도 최초의 항공모함이지. 그런데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아나? 영국입니까? 맞아. 영국이 만든 걸 우리가 샀지. 그때 우리한텐 선택권이 없었어. 만들 능력이 없었으니까. 제동님이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네. 우리는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어. 최근에 진수한 새 비크란트는 순수 국산이야. 50년 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지. 예, 제동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제동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새 비크란트가 설계 시작한 게 2004년이네. 진수가 최근이고 거의 20년 걸렸어. 20년이야, 비크람.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그 시간에 뭘 했을까? 자네가 조사해봤나? 예, 제동님,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구축함 12척, 잠수함 9척, 호위함 18척을 건조했습니다. 12척. 그리고 제동님,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가? 한국은 이제 항공모함도 만들고 있어요. 경항공모함인데 우리 비크란트보다 작지만 건조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제동님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는 20년 걸렸는데 제동님,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도. 제동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창가로 걸어가셔서 항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비크람, 내가 해군에 들어온 게 1978년이네. 그때 나는 젊었고 인도는 약했어. 우리는 영국한테도 배우고 러시아한테도 배웠지.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제동님, 그리고 50년 가까이 지났네. 우리는 이제 강국이야. 세계 4대 해군이고 수함도 있어. 자랑스럽지. 제동님이 돌아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누군가한테 배워야 한다니. 그것도 한국한테.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이 상하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동님, 하지만 배우는 건 수치가 아닙니다. 배우지 않고 망하는 게 진짜 수치죠. 제동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자네 말이 맞아. 그걸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받아들이질 않네. 제동님, 한국도 과거엔 우리한테 배웠습니다. 1970년대에 한국 해군 장교들이 인도에 와서 연수를 받았어요. 우리가 선배였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겁니다. 제동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낫군.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우리를 가르치는 거니까. 예, 제동님. 제동님이 책상으로 돌아오셨어요. 비크람, 자네 보고서에 폴란드 사례가 있더군. 폴란드가 한국하고 어떻게 협력했는지 자세히 조사해보게. 그리고 일주일 안에 추가 보고서를 올리게. 알겠습니다. 제동님, 저는 일어서려다가 제동님의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비크람, 예, 제동님, 자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네. 하지만 앞으로 더 힘들 거야. 란지트 소장이나 카란 준장 같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니까.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동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해. 국방부 장관, 외교부, 총리실까지.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고집이 세지. 각오하게. 예, 제동님, 저는 브리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동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인도 전체를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우리 혼자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첫 단계는 폴란드였습니다. 제동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폴란드가 한국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했어요. 그들의 성공 사례가 우리의 설득 무기가 될 테니까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시뮬레이션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양을 지킬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폴란드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다시 브리핑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란지트 소장님과 카란 준장님도 함께였어요. 아디트야, 제동님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자, 비크람, 폴란드 이야기를 들어보세.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지도였어요.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입니다. 생존이 걸린 나라죠. 그런 나라가 무기를 선택할 때 감정으로 합니까? 데이터로 합니까? 란지트 소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로 하겠지. 맞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폴란드는 지난 3년간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K 전차 18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 그리고 저는 강조했습니다. 한국산 호위함 3척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카란 준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전차야 그럴 수 있지. 하지만 함정은 다르지 않나? 해군 함정은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장비인데.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준장님, 저는 폴란드 해군 평가서를 보여줬어요. 폴란드 해군이 한국산 호위함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 정비 인프라가 뛰어나다. 둘째, 기술 이전이 신속하다. 셋째,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 그게 실제로 증명됐나? 예, 준장님, 저는 나토 훈련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최근 발트해에서 나토 해군 연합 훈련이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산 호위함이 참가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훈련 기간 열나흘 동안 단 한 번도 기계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가동률 100%였어요. 반면 일부 유럽산 함정들은 중간에 정비를 위해 복귀해야 했습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신형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소장님. 저는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폴란드는 한국산 함정을 3년째 운용 중입니다. 3년 동안의 누적 데이터가 있어요. 평균 가동률이 92%를 넘습니다. 이건 신형 효과가 아니라 설계와 제조 품질의 차이입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물으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는 없나? 많습니다. 제독님, 저는 다음 슬라이드들을 빠르게 넘겼어요. 호주 해군은 한국산 보급함 3척을 운용 중입니다. 호주 해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인도 태평양 작전 범위를 40% 확장시켰다고 했어요. 40%? 예, 한국산 보급함은 연료 효율이 뛰어나고 보급 속도가 빠릅니다. 같은 연료로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2척을 도입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과 대치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필리핀 국방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카란 준장님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필리핀이야, 작은 나라니까. 우리는 다르네. 우리는 세계 4대 해군이야. 준장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필리핀이 작은 나라라서가 아닙니다.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 맞서야 하는 나라예요. 생존이 걸린 문제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어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인도네시아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 3척을 운용 중입니다. 남중국해 수중 감시망 구축의 핵심이에요. 란지트 소장님이 물었습니다. 그 잠수함들 성능이 그렇게 좋나? 인도네시아 해군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요. 조용하고 빠르며 탐지가 어렵답니다. 저는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독님,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뭔가? 태국입니다. 저는 태국 해군 자료를 보여줬어요. 태국은 한국산 잠수함을 도입한 후 해양 주권 선언을 했습니다. 타이만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했어요. 그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입니다. 잠수함 몇 척으로? 예, 제독님, 잠수함은 숫자가 아니라 능력입니다. 태국은 한국산 잠수함으로 수중 감시 능력을 확보했고 그게 자신감이 된 겁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 모든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의 위협을 직접 받는 나라들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 생존이 걸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무기가 싸서? 아닙니다. 유럽 무기보다 비쌀 때도 있어요. 기술이 최첨단이라서? 그것도 아닙니다. 미국 무기가 더 앞섭니다. 그럼 왜지? 실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고장이 적고 정비가 쉽고 업그레이드가 빠릅니다. 전쟁이 터지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고장 나면 고철이니까요. 란지트 소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 손을 빌리자는 건가? 소장님, 손을 빌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폴란드 모델이었습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폴란드는 한국한테 손을 빌린 게 아니에요. 파트너가 된 겁니다. 파트너, 예, 폴란드는 한국 전차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폴란드 내에 생산 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폴란드형 K를 개발 중입니다. 카란 준장님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 기술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공동 수출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개발한 무기를 유럽 시장에 파는 거예요. 한국은 시장을 얻고 폴란드는 기술과 이익을 얻습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눈을 빛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 제독님,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제안서를 꺼냈어요. 한국산 함정을 긴급 도입하고 동시에 기술 이전을 받습니다.
우리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인도형 함정을 공동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동남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겁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 조선소가 살아나는 건가? 그렇습니다. 소장님,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폴란드가 증명했습니다. 2년 안에 가능해요.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지 2년 만에 자체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카란 준장님이 회의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우리한테 그렇게까지 해줄까? 기술을 다 넘겨주고? 준장님, 한국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인도양이 안정되어야 해요. 원유 수입의 78%가 중동에서 오니까요. 인도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해요. 그렇게까지. 또 하나, 한국은 시장이 필요합니다. 중국 조선업의 저가 공세 때문에 한국도 힘들어요. 인도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한국이 포기할 리 없어요. 아디트야 제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일리가 있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네. 정확합니다. 제동님, 이건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협력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동님,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브리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침묵이었어요. 거부의 침묵이 아니라 고민의 침묵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모두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디트야, 제동님이 저를 붙잡으셨어요. 비크람, 잠깐만 남게.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제동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자네 말을 듣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더군. 옛날 말입니까? 내가 해군사관학교 생도였을 때 말이야. 1978년이었지. 제동님이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나는 러시아 함정에 처음 탔네. 크리바그 호위함이었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소련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졌거든. 제동님, 그 후로 나는 쭉 러시아 함정과 함께했어. 타라르급에서 함장이 됐고 킬로급 잠수함도 탔지. 러시아는 우리의 오랜 친구였네. 제동님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네는 나한테 러시아를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파트너예요. 하지만 지금 러시아는 우리를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어요. 제동님,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INS 탈활의 엔진 고장 사건. 제동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억하고 말고 6달이나 걸렸지. 러시아 부품 도착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호위함 한 척이 묶여 있었어요. 저는 다른 사례를 들었습니다. 올해는 킬로급 잠수함 배터리 교체 문제가 있었죠. 러시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저는 최신 정보를 보여드렸습니다. 제동님, 러시아 조선소들이 군함 건조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자국 해군 유지에 쏟고 있어요. 우리한테 팔 함정이 없습니다. 제동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러시아도 힘들구만.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됩니다. 제동님이 의자에 앉으셨어요. 갑자기 늙어 보이셨습니다. 그럼 유럽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말일세. 저는 유럽 조선소 자료를 펼쳤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가? 첫째, 납기입니다. 프랑스 조선소는 지금 주문하면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그렇게 오래? 유럽 조선소들도 주문이 밀려 있어요. 그리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줄을 서 있습니다. 저는 비용 비교표를 보여드렸어요. 둘째, 비용입니다. 유럽산 함정은 한국산보다 평균 1.8배 비쌉니다. 그 정도나? 예. 같은 성능의 구축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술은 확실하지 않나? 맞습니다. 하지만 셋째 문제가 있어요. 기술 이전입니다. 저는 유럽 계약서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유럽은 핵심 기술을 블랙박스 처리합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고장나면 유럽 본사 기술자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나? 최소 2개월에서 석 달입니다. 부품 배송, 기술자 파견, 작업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요. 제동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럼 전시회는 어떻게 되나? 전쟁 중에 석 달씩 기다릴 순 없지 않나. 그게 문제입니다. 제동님, 유럽 함정은 평시엔 괜찮아요. 하지만 전시엔 유지가 어렵습니다.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한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모든 도면, 모든 기술, 모든 정비 매뉴얼, 우리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어요. 제동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창밖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비크람, 예, 제동님, 내가 처음 해군에 들어왔을 때 말이야. 1971년이었네.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 때군요. 맞아. 그때 나는 12살짜리 꼬마였지. 하지만 또렷이 기억해. 제동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미국 7함대가 벵골만으로 오고 있었어.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지. 그때 소련이, 그래, 소련 함대가 왔어. 잠수함 부대가 미국 항모를 추적했지. 덕분에 우리는 전쟁을 끝낼 수 있었네. 제동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소련을, 그리고 러시아를 잊지 못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를 구해줬거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크람, 제동님이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50년도 더 된 일이네. 세상이 바뀌었어. 소련은 무너졌고 러시아는 약해졌지. 미국은 더 이상 우리 적이 아니고. 제동님, 하지만 중국은 새로운 위협이야. 그리고 러시아는 이젠 우리를 도울 수 없어. 제동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1971년의 소련이 지금은 한국인가 보군. 도움을 줄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진 나라. 그리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 저는 감히 말씀드렸습니다. 제동님, 과거에 집착하면 미래를 놓칩니다. 자네 말이 맞아. 제동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쉽지 않네. 70년 우정을 접는다는 게 접는 게 아닙니다. 다변화하는 겁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 파트너입니다. 핵기술, 우주협력, 에너지 분야에서요. 하지만 해군 장비만큼은 한국과 협력하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죠. 제동님이 긴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리가 있군. 그래, 우린 너무 러시아에만 의존했어. 그리고 제동님,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미국도 이제 우리를 다르게 봅니다. 무슨 뜻인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협력한다? 미국 입장에선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제동님이 눈을 빛냈습니다. 한국은 미국 독이니까. 정확합니다. 인도와 한국이 협력하면 미국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인도양 안보를 확보합니다. 중국을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견제할 수 있고요. 그럼 미국이 우리 협력을 지지하겠군. 이미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극비 문서를 보여드렸어요. 미국 국방부가 우리 무관부에 비공식 문의를 했습니다. 인도가 한국과 해군 협력을 고려 중이냐고요. 우리 무관이 가능성을 언급하자 미국이 적극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제동님이 서류를 읽으셨어요. 이거 진짜로 미국이 밀어주는 건가? 예, 제동님, 미국 입장에선 일석이조거든요. 인도는 강해지고 한국 무기 산업도 살고 중국은 견제되고. 제동님이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군. 과거를 붙잡고 천천히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택하고 빠르게 강해질 것인가? 제동님, 저는 후자를 택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래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동님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게 문제야. 특히 러시아파들, 그들은 절대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네.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크람, 자네 이 일로 승진할 수도 있고 좌천될 수도 있네. 감수하겠습니다. 제동님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패기가 있군. 좋아, 내가 국방부 라인을 열어보지. 자넨 상세한 제안서를 준비하게. 감사합니다. 제동님, 감사는 일러.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저는 브리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뭄바이 밤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 너머 인도양에서 중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8개월. 그 안에 인도 정부 전체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2주일 후 저는 놀라운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조 대사관 무관부가 극비로 입수한 한국 국방부 내부 보고서였어요. 제목은 인도 태평양 해양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인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아디트야 제동님과 란지트 소장님, 카란 준장님이 모였어요. 무슨 일인가? 그람, 긴급 브리핑이라니. 저는 한국 문서를 펼쳤습니다. 제동님, 한국이 왜 우리와 협력하려는지 알게 됐습니다. 말해보게. 한국은 인도양이 절실합니다. 우리보다 더 절실해요. 란지트 소장님이 의아해했습니다. 뭐? 한국이 인도양을?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그래서입니다, 소장님. 저는 첫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원유 수입 78%가 중동에서 옵니다. 전부 인도양을 거쳐요. 인도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석 달 안에 마비됩니다. 그 정도인가? 예,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요. 그런데 중국이 인도양을 장악하면? 카란 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목줄을 쥐는 거군. 정확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인도양이 안정되어야 해요. 생존 문제예요. 저는 한국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여기 한국 국방부 분석관이 쓴 글입니다. 인도는 인도양의 자연스러운 수호자다. 인도가 강해야 인도양이 안정된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의 해군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앞으로 몸을 숙이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예, 제동님.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한국은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 해양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오만, 이들과 협력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인도가 있고, 맞습니다. 한국은 인도를 인도양 파트너십의 핵심으로 봅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장사 아닌가? 우리한테 무기 팔려고.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소장님, 물론 장사입니다. 하지만 장사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때 지속됩니다. 저는 한국조선산업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조선업이 지금 위기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상업용 선박 시장에서 한국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군함이에요. 군함은 중국이 함부로 못 만들어요. 기술도 필요하고 신뢰도 필요하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생존 전략이 군함 수출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잠재 시장이 어디겠습니까? 카란 준장님이 대답했습니다. 인도, 맞습니다. 인도는 앞으로 20년간 함정 60척 이상을 건조할 계획이에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인도는 고객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인도가 강해져야 인도양이 안정되고 인도양이 안정되어야 한국이 산다. 그리고 인도가 함정을 계속 만들어야 한국 조선소가 산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군. 예, 제독님, 이건 일방적 거래가 아니에요. 상호의존 구조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국 전략 부분을 펼쳤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이에요. 말해보게,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합니다. 최대 교역국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을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중국을 육지에서 견제할 수 없어요. 북한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지만 바다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인도양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인도가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면 중국은 양면 전선에 시달립니다. 동중국해에서는 한국과 일본, 인도양에서는 인도. 카란 준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치밀하군. 한국은 전략적으로 사고합니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장기 생존을 봐요. 저는 한국의 실적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실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필리핀을 보십시오. 저는 필리핀 사례를 띄웠어요. 한국은 필리핀의 호세 리살급 호위함 2척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해군 장교들을 한국으로 데려가서 훈련시켰어요. 전술도 가르치고 정비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는 필리핀 호위함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선과 대치했습니다. 그리고 밀리지 않았어요. 중국 해경선이 물러났습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놀라워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을 밀어냈다고? 예, 한국산 호위함 덕분이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국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다음 사례로 넘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한국산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을 추적했어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수중 활동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나? 중국이 인도네시아 수역에서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못 들어와요. 저는 태국 사례도 보여줬어요. 태국도 한국산 잠수함 도입 후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타이만 전체에 대한 주권을 선언했어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중국 포위망을 만들고 있었군. 정확합니다. 제독님. 그리고 그 포위망의 가장 중요한 고리가 인도입니다. 저는 지도에 선을 그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은 동남아입니다. 하지만 인도양까지는 못 미쳐요. 인도양을 막으려면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원하는 거군. 예, 인도가 인도양을 지키면 한국의 포위망이 완성됩니다. 중국은 동쪽으로는 한국과 일본, 남동쪽으로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서쪽으로는 인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카란 준장님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미국도 이걸 아나? 당연히 압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해요. 저는 미국 전략 문서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직접 나서면 중국과 정면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겠다는 건가? 쓴다기보다는 지원한다고 봐야죠. 미국은 인도와 한국이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국은 별다른 노력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인도양 안보가 필요해요. 인도는 함정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미국은 중국 견제가 필요합니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해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삼각 동맹이군. 공식적 동맹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란지트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우리가 한국하고 손잡으면 중국이 보복하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소장님, 저는 중국 반응 분석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은 이미 우리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중국은 인도와 전면전을 할 수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엮여 있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핵 보유국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경제 압박 정도예요.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입니다. 인도 시장을 잃으면 중국도 손해니까요. 카란 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과 협력해도 큰 리스크는 없다는 건가? 오히려 반대입니다. 협력하지 않는 게 리스크예요.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만약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8개월 후 중국이 인도양에 진출합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어요. 인도양은 중국 바다가 됩니다. 그럼 우리 무역로가 중국 손에 들어갑니다. 석유도 중국 허락을 받아야 들여오고 수출도 중국 눈치를 봐야 해요. 그게 진짜 최악입니다. 브리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긴 한숨을 쉬셨어요. 비크람, 자네 말을 들으니 우리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독님, 한국과 협력하거나 중국에게 굴복하거나 그게 현실입니다. 제독님이 란지트 소장님과 카란 준장님을 바라보셨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란지트 소장님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제독님, 저는 여전히 자주국방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차선책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카란 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무기를 선호하지만 납기와 비용을 생각하면 한국이 현실적입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좋아. 비크람,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게. 폴란드 모델을 참고해서 인도형 모델을 만들어보게. 알겠습니다. 제독님, 그리고 이 주일 안에 국방부 장관께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게. 예, 제독님, 저는 브리핑실을 나왔습니다.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어요. 해군 내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일주일간 저는 폴란드 모델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형 협력 모델을 설계했어요. 국방부 장관 보고 전날 아디트야 제독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비크람, 내일 장관님께 뭐라고 말할 건가?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드렸어요.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어떻게 단계별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폴란드 모델을 설명했습니다. 1단계, 긴급 전력 확보. 폴란드는 K 전차 180대를 급히 들여왔어요. 러시아 위협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죠. 그게 얼마나 걸렸나? 계약부터 인도까지 24개월이었습니다. 2년? 예, 제독님, 유럽산이었으면 최소 5년 걸렸을 겁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2단계,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한국은 폴란드에 생산 라인을 만들어줬습니다. 폴란드 땅에서 K를 만들 수 있게요. 기술을 다 넘겨줬나? 핵심 기술까지 전부 넘겼습니다. 설계도, 생산 공정, 정비 매뉴얼 모두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놀라셨어요. 그렇게까지 한국이 손해 아닌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폴란드가 직접 생산하면 폴란드가 부품을 계속 사니까요. 한국 부품 공급사들이 장기 계약을 따냅니다. 아, 그런 구조군. 3단계, 공동 개발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했어요. 폴란드는 K를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폴란드 환경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KPL이라고 불러요. 폴란드형 K죠. 폴란드가 개량했다고? 한국과 함께요. 한국이 기술을 주고 폴란드가 요구사항을 내면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폴란드 기술자들이 배우는 거네.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폴란드는 한국한테 물고기를 받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운 겁니다. 저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4단계, 공동 수출. 폴란드와 한국이 함께 개발한 KPL을 유럽 시장에 팔 계획입니다. 둘이 나눠 먹는 건가? 예, 한국은 유럽 시장 진출 기회를 얻고 폴란드는 기술과 수익을 얻습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윈윈이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저는 인용문을 읽어드렸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전차를 만들 수 있고 개량할 수 있으며 수출까지 할 수 있다. 폴란드가 자립한 거네.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인도형 모델을 펼쳤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1단계, 전력. 한국산 구축함 4척을 24개월 안에 들여옵니다. 4척으로 충분한가? 중국 초기 진출을 막기엔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하면 돼요. 2단계는 인도 조선소 현대화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와서 우리 조선소를 업그레이드해 줍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줬어요. 마자곤독, 고아, 콜라 조선소에 한국 기술진 200명을 파견합니다. 3년간 우리 기술자들을 교육해요. 우리 기술자들도 한국에 가나? 예, 우리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2년간 연수를 받고요. 그럼 우리 조선소가 한국 수준이 되는 건가?
완전히 같아지진 않아도 크게 개선됩니다. 납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저는 3단계를 설명했습니다. 3단계, 공동 설계. 인도양에 특화된 차기 구축함을 한국과 같이 만듭니다. 인도양 특화, 예, 고온, 고습, 장거리 작전에 최적화된 설계요. 한국 기술의 인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함정이 되는 거네. 정확합니다. 설계부터 우리가 참여하니까요. 저는 마지막 단계를 보여줬어요. 4단계, 생산 분할. 완성된 설계로 한국이 40%, 인도가 60%를 생산합니다. 왜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일자리도 만들고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우리한테 유리하군. 예, 제독님, 이건 종속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저는 핵심을 강조했어요. 폴란드 모델의 본질은 자립입니다. 처음엔 도움을 받지만 결국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5년입니다. 5년 후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어요. 우리 조선소만으로 한국 기술을 배웠으니 가능합니다. 저는 비교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만약 우리 혼자 한다면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5년이면 돼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겁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우리는 한국산 함정으로 인도양을 지키고, 맞습니다. 5년 후면 우리 조선소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비용은 저는 예산안을 펼쳤습니다. 총 42억 달러입니다. 함정 구매, 기술 이전, 조선소 현대화 모두 포함이에요. 42억. 유럽산으로 하면 70억 달러입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납기는 유럽은 7년, 한국은 3년입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계산기를 두드리셨어요. 비용은 절반, 시간도 절반이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선택한 겁니다. 저는 마지막 설득을 했어요. 제독님,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무기를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들도 한국을 택했습니다. 왜? 효율 때문입니다. 빠르고 싸고 좋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 예, 제독님, 우리는 이미 시간을 많이 잃었어요. 더 늦으면 중국이 인도양을 먼저 차지합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서류를 덮으셨어요. 좋아, 내일 장관님께 이대로 보고하게. 나도 함께 가지. 감사합니다, 제독님. 하지만 비크람, 제독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장관님은 정치인이네. 우리처럼 군사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아. 정치적 고려가 크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파들이 문제야. 그들은 한국 협력을 러시아 배신으로 볼 거네.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러시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변화하는 거라고 강조하게. 러시아와는 여전히 다른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브리핑실을 나왔습니다. 내일이면 국방부 장관을 만납니다. 인도 해군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설득하겠다고. 인도양은 우리 바다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 저는 뉴델리 국방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어요. 아디트야 제독님과 함께 장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나지브 국방장관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는 외교부 차관도 함께였습니다. 아디트야 제독, 그리고 비크람 중령입니다. 장관님. 그래, 안케드. 나지브 장관은 50대 중반의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자네가 그 유명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보고서 읽어봤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할 일이 아니야. 자네 보고서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거든. 나지브 장관이 서류를 탁 쳤습니다. 한국과 협력하자고? 솔직히 말하지. 이건 정치적 자살이네. 야당이 뭐라고 하겠나. 인도가 한국 손을 빌린다고 난리가 날 거야. 장관님,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는 70년 우방을 벌이는 겁니까? 외교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러시아는 우리의 전통적 파트너예요. 이 협력안이 알려지면 모스크바가 어떻게 반응할지. 아디트야 제독께서 나섰습니다. 장관님, 러시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변화하는 겁니다. 다변화? 들리기엔 좋지만 러시아가 그렇게 받아들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러시아는 지금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조선소가 군함 건조를 전면 중단했어요. 자국 해군 유지도 벅찹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문한 프리기탐 2척, 납기가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들 수 없다고 했어요. 나지브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군. 해군 내부에서만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러시아 체면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외교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유럽은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협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인도 자체 건조, 유럽 발주, 한국 협력. 나지브 장관이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보여주게. 저는 첫 시나리오를 설명했습니다.
인도 자체 건조. 우리 조선소가 구축함 4척을 만드는데 8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비용은 45,000크로를 루피. 10년. 예, 그리고 전력화 시점은 7년에서 9년 후입니다. 너무 늦군. 유럽 발주는 어떻습니까?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만들면 5년에서 7년 걸립니다. 비용은 62,000크로를 루피예요. 왜 그렇게 비싸지? 유럽 인건비가 높고 환율도 불리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에요. 저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협력. 2년에서 3년이면 함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34,000크로를 루피. 그리고 전력화는 2년 반 후입니다. 나지브 장관이 표를 뚫어지게 봤어요. 비용이 절반이고 시간도 절반이라고? 예, 장관님, 이거 사기 아닌가? 너무 좋은데? 사기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의 효율성이에요. 저는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자동화율이 높고 숙련 인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고 싸게 만들 수 있어요. 외교부 차관이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요? 싸고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폴란드와 호주 사례를 보여줬어요. 폴란드 해군과 호주 해군의 평가입니다. 한국산 함정의 품질이 유럽산과 동등하거나 더 좋다고 했어요. 정말인가?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유럽 무기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나라예요. 그런데도 한국을 택했습니다. 품질 때문이에요. 나지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 저는 가장 중요한 논점으로 넘어갔어요. 장관님, 중국은 18개월 후에 인도양에 진출합니다. 18개월? 예, 위성사진 분석 결과입니다. 중국이 3곳의 해군 기지를 동시에 완공하는 시점이에요. 저는 위성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리랑카 한반토타, 파키스탄 과다르, 미얀마 차우퓨, 여기서 동시에 중국 한 대가 나오면 인도양은 중국 바다가 됩니다. 나지브 장관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우리는 18개월 안에 대응 전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조선소로는 불가능해요. 10년 걸리니까. 유럽도 늦어요. 7년이니까 한국만 가능하다는 건가? 예, 장관님, 2년 반이면 첫 함정이 옵니다. 중국보다 빨라요. 외교부 차관이 다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한데 정작 위기 때 우리를 도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꺼냈어요. 한국의 원유 수입 78%가 중동에서 옵니다. 전부 인도양을 거쳐요. 인도양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석 달 안에 마비됩니다. 그렇게까지? 예, 한국은 우리보다 더 절실합니다. 인도양이 안정되어야 한국이 사니까요. 저는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배신할 이유가 없어요. 인도양에서 중국이 강해지면 한국도 죽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나지브 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중령, 정치적 반발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장관님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야당이 공격할 텐데, 하지만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2년 후, 우리 함정이 인도양을 지킬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디트야 제도께서 힘을 실어주셨어요. 장관님, 군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도양을 잃습니다. 나지브 장관이 고민에 잠겼습니다. 조건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첫째, 극비로 진행하게. 언론에 새 나가면 모두 끝이야. 알겠습니다. 둘째, 러시아에 먼저 설명하게. 우리가 배신하는 게 아니라고. 외교부에서 하시겠습니까? 외교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모스크바 라인을 통해 사전 조율하겠습니다. 셋째, 나지브 장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게 실패하면 자네 경력은 끝이야. 그리고 나도 정치 생명이 끝나고. 각오하게 감수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지브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한국과 접촉을 시작하게. 하지만 공식 채널은 아직 아니야. 비공식으로 탐색하게. 감사합니다, 장관님. 감사는 일러. 성공하고 나서 하게. 저희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아디트야, 제독께서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첫 관문을 넘었네. 예, 제독님.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야. 한국과 실제로 협상해야 하니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독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자네 같은 젊은 장교 때문에 인도 해군이 희망이 있어.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한국과의 협상이 남았습니다. 인도양의 미래가 걸린 협상이었어요. 3주 후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비공식 협의를 제안했어요. 아디트야 제독님과 저, 그리고 국방구매국장이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극비 출장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거든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대표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현대중공업 사장, 어서 오십시오. 제독님, 악수가 오갔습니다.
분위기는 우호적이었어요. 한국 국방부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동님, 인도 해군의 고민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어떤 경험 말입니까? 1990년대, 우리는 약했습니다. 잠수함도 없었고 구축함도 변변찮았어요. 그때 우리도 선택해야 했죠.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빨리 강해질 것인가. 아디트야 제도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 다 택했습니다. 둘 다요? 예, 독일한테 잠수함 기술을 배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사기만 한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것으로 만들었죠. 한국 차관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처음엔 독일 설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장보고 1형이죠. 하지만 2형, 3형으로 가면서 점점 우리 기술을 넣었어요. 이제 장보고 3형은 순수 한국 기술입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20년입니다. 하지만 혼자 했으면 40년 걸렸을 겁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차관이 제안서를 펼쳤어요. 1단계, 긴급 전력 제공, 광계 토대왕급 개량형 구축함 2척을 18개월 안에 인도합니다. 2척만으로 충분합니까? 일단 시작입니다. 추가로 잠수함 2척과 보급함 4척을 24개월 안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총 8척이었습니다. 2단계, 기술협력. 한국 차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 기술진 200명을 인도 조선소에 파견합니다. 3년간 인도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조선소를 현대화합니다. 비용은 함정 가격에 포함입니다. 별도 비용 없어요. 국방 구매국장이 놀랐습니다. 무료로요? 우리 투자입니다. 인도 조선소가 발전해야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익이거든요. 어떻게? 인도가 함정을 계속 만들면 우리 부품을 계속 사니까요. 레이더, 엔진, 무기 체계, 이게 더 큰 시장입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감탄하셨어요. 장기적 안목이군요. 3단계, 공동 개발입니다. 한국 차관이 핵심으로 들어갔어요. 인도양 특화 차기 구축함을 같이 설계합니다. 한국 기술에 인도 요구사항을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인도양은 고온 고습입니다. 그에 맞는 냉각 시스템, 부식 방지 코팅, 장거리 항해 능력, 인도 해군이 원하는 걸 다 넣습니다. 그럼 인도형 구축함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설계부터 인도가 참여하니까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생산은 어떻게 됩니까? 4단계입니다. 한국 차관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생산을 나눕니다. 한국이 40%, 인도가 60%, 인도 조선소에서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더 많이 줍니까? 인도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축적하고. 그럼 한국은 손해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해외 시장을 얻는 거예요. 인도가 강해지면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겁니다. 인도가 쓰는 함정이니까요. 아디트야 제도께서 잠시 생각하셨어요. 차관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데요. 한국 차관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동님, 한국은 인도양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유의 78%가 인도양을 거쳐요. 인도양이 불안하면 한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도를 돕겠다는 건가요?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인도가 인도양을 지켜주면 한국이 안전해요.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한국 차관이 지도를 펼쳤어요.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동쪽으로 확장하고 남쪽으로 확장하고 서쪽으로도 확장합니다. 한국 혼자서는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도가 필요하다? 예, 인도가 서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면 한국이 동쪽에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양면, 전선을 감당 못해요. 아디트야 제도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군요. 정확합니다.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세부 조건들을 논의했어요. 가격, 납기, 기술 이전 범위, 교육 프로그램.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측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식사 중에 현대중공업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동님, 내일 시간 있으십니까? 울산 조선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조선소를요? 예.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함정을 만드는지. 아디트야 제도께서 저를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죠. 다음날 우리는 울산으로 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거대한 도크 6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각 도크에서 함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입니다. 사장이 가리켰어요. 그 옆은 폴란드 호위함이고요. 저쪽은 호주 보급함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많이 우리 조선소는 연간 군함 12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놀라셨어요. 12척. 우리는 건조 중인 구축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여기가 전투정보실입니다. 인도 해군 요구사항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인도가 원하는 레이더, 원하는 무기 체계, 원하는 통신 장비.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시설이면 정말 2년 안에 함정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디트야 제독님이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비크람, 어떻게 생각하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독님, 나도 그래. 제독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솔직히 말하지, 나는 처음에 회의적이었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어.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선소를 보니 확신이 들더군. 이 사람들은 진짜야. 할 수 있어. 제독님이 돌아서셨어요. 비크람, 내가 해군에 들어온 게 1978년이네. 거의 50년이야. 오랜 세월이십니다. 그동안 나는 늘 러시아를 믿었어.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까지. 그들이 우리 친구라고 생각했지. 제독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러시아는 우리를 도울 수 없어.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나타났지. 한국 말씀이십니까? 그래, 한국은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아. 그리고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진심이더군. 저도 느꼈습니다. 비크람,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야. 이건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네. 제독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돌아가면 라지브 장관께 보고하겠네. 한국과 협력하자고. 전폭적으로 추진하자고. 감사합니다. 제독님, 감사는 일러. 아직 갈 길이 멀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것을. 아디트야 제독님이 확신하셨으니까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뉴델리에서 확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라지브 국방장관, 아디트야 제독 외교부 차관, 총리실 안보보좌관, 그리고 저였어요. 라지브 장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독, 서울에서 어땠습니까? 긍정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아디트야 제독께서 보고서를 펼치셨어요. 한국은 진지합니다. 단순히 무기를 팔려는 게 아니라 장기적 파트너십을 원해요. 구체적으로 함정 8척을 3년 안에 줍니다. 동시에 우리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기술을 이전해요. 그리고 차기 함정을 공동 개발합니다. 총리실 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총 42억 달러입니다. 42억, 유럽산보다 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납기도 절반이에요. 외교부 차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문제 아닙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 제가 모스크바와 사전 조율했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러시아 외교부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해군 협력을 검토 중이라고요. 반응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러시아도 우리한테 함정을 팔 여력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라지브 장관이 놀라워했어요. 정말입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핵 잠수함과 미사일 기술은 계속 러시아와 협력하라고요. 그건 당연하죠. 한국이 핵 기술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러시아는 큰 반대를 안 합니다. 재래식 함정은 한국, 핵 관련은 러시아, 역할 분담이죠. 총리실 안보보좌관이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미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영합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 채널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와 한국이 협력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강화된다고요. 미국이 밀어주는 건가요? 적극적으로요. 인도가 강해지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은 별다른 노력 없이 전략적 이익을 얻습니다. 라지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도 괜찮고 미국도 좋아하고 외교적으론 문제없군. 하지만 국내 여론이 문제입니다. 총리실 안보보좌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야당이 공격할 겁니다. 인도가 한국 손을 빌린다고, 자주국방을 포기했다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초기엔 극비로 진행합니다. 계약까지 언론에 안 세게 해요. 계약 후에는 그때는 결과로 보여줍니다. 실제 함정이 도착하고 성능을 입증하면 여론이 바뀔 겁니다. 라지브 장관이 결단을 내리려는 표정이었어요. 제독, 군사적으로 이 협력이 필수입니까? 예, 장관님. 아디트야 제독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중국은 18개월 후 인도양에 진출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인도양을 잃습니다. 인도양을 잃으면 우리 무역로가 끊깁니다. 석유 수입이 막히고 수출이 중단돼요. 경제가 마비됩니다. 라지브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총리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장관님, 제독,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42억 달러 계약이고 국가 전략이 걸린 문제예요. 총리님 제가가 필요합니다. 언제쯤 결정이 나올까요? 이 주일 안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아디트야 제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크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 예, 제독님, 이제는 정치인들 손에 달렸어. 그들이 결단을 내려줘야 해. 내려주실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제독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우린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네. 이 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조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라지브 장관의 전화였어요. 제독,
총리님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정말입니까? 한국과 협상을 진행하십시오. 극비리에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독,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실패하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성공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디트야, 제독께서 저를 보셨어요. 비크람, 들었나? 예, 제독님, 드디어 시작이네. 제독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인도 해군이 새로운 시대로 가는구만. 저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새벽, 혼자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순간부터 여기까지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주 후 한국 대표단이 뉴델리에 도착했습니다. 극비 협상이었어요. 장소는 국방부 청사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 현대중공업 대표가 왔어요. 우리 측은 아디트야, 제독, 국방구매국장, 그리고 저였습니다. 한국 차관이 최종 제안서를 펼쳤어요. 제독님, 인도 해군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죠. 1단계, 긴급 전력입니다. 한국 차관이 함정 목록을 보여줬어요. 광개토대왕급 개량형 구축함 2척, 18개월 안에 인도합니다. 배수량 7,600톤, 최신 방공 시스템 탑재. 18개월이면 중국보다 빠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장보고 사명 잠수함 2척, 24개월 안에 드립니다. 국방구매국장이 질문했습니다. 잠수함 성능은 어떻습니까? 배수량 3,000톤급, 연료전지 추진입니다. 수중에서 2주일 동안 떠오르지 않고 작전할 수 있어요. 2주일이요? 예, 인도양 장기 작전에 최적입니다. 한국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추가로 천왕봉급 보급한 4척을 같은 기간에 드립니다. 이 배들은 인도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계산하셨어요. 총 8척이군요. 예, 3년 이내에 전부 인도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함정 구매비 3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은 2단계에 포함됩니다. 한국 차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단계 기술 협력. 한국 기술진 200명을 3년간 인도에 파견합니다. 마자곤독, 고아, 콜라 조선소를 현대화해요. 무료입니까? 함정 가격에 포함입니다. 추가 비용 없어요. 왜 그렇게까지? 제독님, 장기적 투자입니다. 인도 조선소가 발전해야 우리도 계속 협력할 수 있으니까요. 방위사업청장이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엔지니어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2년간 울산과 거제 조선소에서 연수받습니다. 숙식은 전부 우리가 부담합니다. 인도 측은 항공료만 내시면 돼요. 국방구매국장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거의 원조 수준인데요. 원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인도 기술자들이 배워서 돌아가면 우리 시스템으로 함정을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 부품을 계속 사게 됩니다. 아, 그런 구조군요. 한국 차관이 3단계를 설명했어요. 3단계, 공동개발, 인도양 특화 차기 구축함을 같이 설계합니다. 인도양 특화요? 예, 고온 고습 환경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장거리 항해를 위한 연료 탱크, 인도 해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 아디트야, 제독께서 관심을 보이셨어요. 우리 요구사항을 반영한다는 건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설계회의에 인도 해군 장교들이 참여합니다.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인도 함정이네요. 맞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인도 함정이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개발 기간은 4년입니다. 4년 후에 설계 완료. 6년 후에 첫 함정 진수. 생산은 어디서 합니까? 4단계입니다. 한국 차관이 마지막 부분을 펼쳤어요. 생산을 나눕니다. 한국 40%, 인도 60%. 왜 우리가 더 많이 만듭니까? 인도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서죠. 일자리도 만들고 기술도 쌓고. 현대중공업 사장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제독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함정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수익을 나눕니다. 수출이요? 예, 인도가 쓰는 함정이면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가질 겁니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오만 같은 나라들이요. 그 시장을 같이 공략한다? 정확합니다. 한국이 기술을 대고 인도가 신뢰를 주고 같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는 거죠. 아디트야, 제독께서 감탄하셨어요. 이건 완전한 파트너십이군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한국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한국은 인도를 고객이 아니라 동맹으로 봅니다. 같이 성장하고 같이 수익을 내는 관계요. 특별 조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국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도가 한국산 원유, 운송선 10척을 발주하면 함정 가격을 10% 깎아드립니다. 원유 운송선요? 예, 인도도 원유를 수입하잖아요. 그 배를 한국에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선박이니까 더 쌉니다. 국방구매국장이 계산했어요. 그럼 총 비용이 10% 할인하면 38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원유 운송선까지 포함해서 42억 달러. 원래 예산 그대로네요. 예산 안에서 함정도 얻고 운송선도 얻는 겁니다. 아디트야, 제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기술 이전은 완전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없이 전부 공개해야 해요. 물론입니다. 모든 설계도, 모든 기술, 모든 매뉴얼을 드립니다. 둘째, 납기를 지켜야 합니다. 18개월 안에 첫 함정이 와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지연 시 페널티도 받겠습니다. 셋째, 정비 부품은 인도에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하는 거예요. 인도가 직접 부품을 만들 수 있게 아디트야 제도께서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좋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보시죠. 일주일 안에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눴어요. 한국 차관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인도양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어요. 감사합니다. 인도양의 미래가 당신 손에 달렸어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떠난 후 아디트야 제도께서 저를 보셨어요. 비크람,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만. 예, 제동님, 그날 새벽 시뮬레이션 돌리던 자네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계약하고 함정받고 훈련하고 할 일이 산더미네. 해내겠습니다. 제동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자네 덕분이야, 비크람. 인도 해군이 자네를 기억할 거네. 저는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계약까지, 그리고 실제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계약 서명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저를 집무실로 부르셨어요. 시간은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들어오게, 비크람. 제동님은 창가에 서 계셨어요. 뭄바이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앉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동님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비크람, 내가 자네 나이였을 때 이야기를 해줄까 하네. 말씀하십시오. 제동님이 돌아서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1971년, 나는 12살이었네. 제3차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터졌지. 배우셨습니다. 책으로 배운 거랑 직접 겪은 건 다르네. 제동님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당시 우리는 절망적이었어. 파키스탄과 전쟁 중인데 미국이 우릴 위협했거든. 미국이요? 미국 7함대가 벵골만으로 오고 있었네. 엔터프라이즈 항모 전단이었어. 우릴 압박하기 위해서였지. 제동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네. 미국 항모라니. 우리가 어떻게 막나. 모두가 전쟁에서 질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겼잖습니까? 소련 덕분이었네. 제동님이 오랜 기억을 떠올리셨어요. 소련 해군이 왔어. 한 부대가 인도양에 진입했지. 그리고 미국 항모를 추적했네. 수중에서 말이야. 그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미국이 물러났어. 소련이 진짜로 개입할 거라는 걸 알았거든.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갈 수 있었지. 제동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인도는 소련을 잊지 못하네. 그들이 우릴 구해줬거든. 우리가 가장 약했을 때. 제동님, 그 후로 나는 평생 러시아를 믿었네. 해군에 들어가서도 러시아 함정만 탔어. 크리바급, 타러르급, 킬로급. 전부 러시아였지. 제동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러시아는 우리의 친구였네. 미국이 우릴 버렸을 때 손을 내민 유일한 나라였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크람, 제동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시대가 바뀌었네. 소련은 무너졌고 러시아는 약해졌어. 이제 그들은 우릴 도울 수 없지. 제동님, 러시아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알아. 머리로는 알아.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질 않더군. 제동님이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게 1971년에 찍힌 소련 잠수함이네. 이 배가 우릴 구했어. 사진 속 잠수함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사진을 간직했네. 잊지 않기 위해서. 제동님, 하지만 오늘 자네 보고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어. 1971년의 소련이 지금은 한국인 거야. 제동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도움을 줄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진 나라. 그리고 우리와 이해관계가 맞는 나라. 한국은 진심입니다. 서울에서 그걸 느꼈네. 그들은 우릴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대했어. 존중했지. 제동님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비크람, 늙는다는 건 이런 걸세. 평생 믿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야. 제동님은 옳은 결정을 하고 계십니다. 옳은 결정이 항상 쉬운 건 아니네.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지. 제동님이 돌아서셨습니다. 하지만 내일 서명하겠네. 한국과의 계약을, 인도 해군의 미래를 위해서. 제동님, 역사가 제동님을 기억할 겁니다. 역사는 모르겠네. 다만 내 양심에 떳떳하고 싶을 뿐이야. 제동님이 다시 사진을 보셨어요. 소련에게 미안하네. 하지만 이해해주겠지.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동님, 러시아와는 다른 분야에서 계속 협력합니다. 핵 잠수함, 우주 기술, 에너지. 러시아는 여전히 우리 파트너예요.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네. 제동님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으셨어요. 1971년은 끝났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야. 예, 제동님.
비크람, 자네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설계자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감사합니다. 내일 서명식에 자네도 참석하게. 자네가 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 영광입니다. 제동님, 저는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동님의 고민, 그 무게를, 과거에 대한 의리와 미래에 대한 책임,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지만 제동님은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인도를 위한 선택을. 내일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인도와 한국이 손을 잡는 날이에요. 다음날 오전 뉴델리 국방부 청사 지하 회의실이었습니다. 극비 서명식이었어요. 참석자는 최소한으로 제한됐습니다. 인도 측은 라지브 국방장관, 아디트야 제독 국방구매국장, 그리고 저였어요. 한국 측은 국방부 차관, 업청장, 현대중공업 사장이 왔습니다. 언론은 없었습니다. 사진기자도 없었어요. 오직 정부 기록용 카메라 한 대뿐이었습니다. 라지브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도와 한국이 해양안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한국 차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인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약서가 두 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 부는 영어, 한 부는 한국어였어요. 라지브 장관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한국 차관이 그 다음으로 서명했어요. 계약이 성립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만 찍혔어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장관님,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독, 오늘 우리가 서명한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인도양의 미래를 위한 동맹입니다. 제독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도 해군은 오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난 날로. 한국 차관도 일어났습니다. 제독님, 한국도 이날을 기억하겠습니다. 인도양에서 인도와 함께하게 된 날로. 방위사업청장이 계약서를 펼쳤어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인도에 구축함 2척, 잠수함 2척, 보급함 4척을 3년 안에 공급합니다. 총 8척입니다. 동시에 기술진 200명을 파견하고 인도 엔지니어 500명을 교육합니다. 조선소 현대화도 포함됩니다. 4년 후에는 인도양 특화 차기 구축함을 공동 개발합니다. 생산은 한국 40%, 인도 60%로 나눕니다. 라지브 장관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완벽합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군요. 첫 함정은 언제 옵니까? 18개월 후입니다. 중국이 인도양에 진출하기 전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를 마칩니다. 한국 차관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구축함 INS 아리아트는 곧 건조를 시작합니다. 인도 해군 장교들이 건조 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도 기술자들이 배우니까요. 아디트야 제독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습니다. 젊은 장교들을 보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현대중공업 사장이 모형을 꺼냈어요. 구축함 모형이었습니다. 이게 INS 아리아트의 모형입니다. 모두가 모형을 들여다봤어요.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습니다. 배수량 7,600톤, 길이 150m, 최고 속력 30노트입니다. 무장은 함대공, 미사일 32발, 대한미사일 16발, 어뢰 발사관 6문, 그리고 헬기 한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히트야, 제독께서 감탄하셨어요. 인도양을 지키기에 충분하군요. 예, 제독님, 이 배가 4척만 있어도 인도양 서부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4척이요? 구축함 2척, 잠수함 2척이면 중국의 초기 진출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추가하시면 됩니다. 라지브 장관이 시계를 봤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축배를 들까요? 샴페인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인도양의 평화를 위하여. 잔이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했어요. 그날 새벽,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순간부터 여기까지 길고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서명식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떠났습니다. 라지브 장관이 저희를 불렀어요. 제독, 중령,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제 언론 관리가 중요합니다. 함정이 도착할 때까지 극비를 유지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독, 예, 장관님, 18개월 후 첫 함정이 뭄바이에 입항하는 날, 그날 성대한 환영식을 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비밀이지만 함정이 오면 자랑스럽게 보여줄 겁니다. 라지브 장관이 저를 보셨어요. 비크람 중령, 예, 장관님, 자네는 승진할 거네. 대령으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야. 자네가 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뭄바이 해변을 걸었어요. 인도양이 잔잔하게 출렁였습니다. 18개월 후 이 바다로 한국 함정이 들어올 겁니다. 우리 함정으로. 그리고 인도양은 다시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 서명식 2달 후 베이징 인민해방군 해군 사령부였습니다.
중국 해군 정보국장 천 제독이 긴급 보고서를 읽고 있었어요. 뭐라고? 인도가 한국과?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제독님, 확실합니다. 인도가 한국산 군함 8척을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언제? 2달 전입니다. 급비로 진행됐어요. 천 제독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 정보를 왜 이제야 보고하나? 죄송합니다. 너무 급비였습니다. 서명식도 비공개였고 언론 보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지? 우리 뉴델리 정보원이 국방부 내부자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천 제독이 보고서를 넘겼어요. 구축함 2척, 잠수함 2척, 보급함 4척이라. 예, 18개월 안에 전부 인도됩니다. 18개월? 천 제독의 얼굴이 우리 인도양 진출 계획이 18개월 후인데. 맞습니다. 인도가 우리보다 먼저 준비를 마칩니다. 천 제독이 지도를 펼쳤어요. 인도양 지도였습니다. 한반 토타, 과다르, 차우퓨, 우리 세 기지에서 동시에 출발하면 인도양을 장악할 수 있다고 했지. 그게 시뮬레이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도 해군 현재 전력 기준이었어. 한국산 함정이 추가되면 참모가 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재계산했습니다. 한국산 구축함과 잠수함이 투입되면 우리 봉쇄 작전이 실패합니다. 얼마나? 인도 봉쇄선이 한 달 이상 유지됩니다. 우리 함대가 연료와 보급 문제로 철수해야 해요. 천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고작 8척으로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성능입니다. 참모가 상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한국산 함정은 가동률이 90% 이상입니다. 정비 시간도 짧고 연료 효율도 높아요. 그게 뭐가 대수냐? 인도양 작전은 장기전입니다. 짧으면 한 달, 길면 2달 이상 대치해야 해요. 가동률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천 제독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 수정돼야 한다는 건가? 예, 인도양 진출을 보류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함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최소 2배는 2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해역 방어가 약해집니다. 천 제독이 한숨을 쉬었어요. 인도를 과소평가했군. 그리고 한국도 간과했습니다. 참모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도 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 예, 인도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기술자를 교육합니다. 4년 후면 인도가 독자적으로 함정을 건조할 수 있어요. 그럼 인도가 계속 강해진다는 건가?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차기 함정을 공동 개발합니다. 인도양 특화 설계로요. 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네. 전략적 동맹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손잡고 우리를 견제하는 겁니다. 미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천 제독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군. 인도를 너무 쉽게 봤어. 그리고 한국도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네.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독님,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뭐가 있나? 파키스탄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예, 파키스탄에 더 많은 함정을 주고 과다르 기지를 확장합니다. 천 제독이 고개를 저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효율도 낮고. 그럼 인도양 진출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가 아니라 연기네. 천 제독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자. 인도 함정이 실제로 도착하는지, 성능이 어떤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게. 한국이 또 어디와 손잡을지 모르니까. 참모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천 제독이 중얼거렸습니다. 인도를 너무 쉽게 봤어. 그리고 한국을 간과했지. 이게 우리 실수야.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베이징의 야심찬 인도양 계획이 무산되는 순간이었어요. 인도와 한국의 손잡음은 중국의 계산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18개월이 흘렀습니다. 문바이 항구에 인파가 모였어요. 인도 해군 사상 최대 규모의 환영식이었습니다. 저는 대령으로 진급해 있었어요. 아디트야, 제독님 옆에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가? 비크람, 제독님이 수평선을 가리키셨어요. 멀리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저게 INS 아리아트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첫 한국산 구축함이었어요. 함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위험있고 강력해 보였어요. 7,600톤의 거대한 몸체가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디트야, 제독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함정이 부두에 접안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인도 해군 장교들이 갑판에 서 있었어요. 아지브 국방장관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인도 해군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섭니다. 국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함정은 단순한 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이 만든 결실입니다. 함정에서 한국 국기와 인도 국기가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INS 아리아트는 인도양의 수호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새벽, 시뮬레이션을 돌리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함정 내부를 둘러봤어요.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전투정보실에는 최신 레이더와 무기 통제 시스템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반경 400km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놀랍군요. 그리고 동시에 12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어요. 인도 함장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배면 인도양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잠수함이 도착했어요. 장보고 사명이었습니다. 잠수함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2주일 만에 떠올랐습니다. 연료 전지 추진의 위력이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로 2주일 동안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수함 함장이 보고했습니다. 이 잠수함이면 중국 해군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고요. 석 달 후 모든 함정이 도착했습니다. 구축함 2척, 잠수함 2척, 보급함 4척. 인도 해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디트야 제도께서 첫 작전을 명령하셨습니다. 인도양 서부 초계 작전을 시작하라. 새 함정들이 출항했습니다. 위용당당했어요. 한 달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제동님, 중국 정찰함을 포착했습니다. 어디서? 스리랑카 남쪽 200캐리입니다. 우리 아리아트가 추적 중입니다. 중국 반응은 철수하고 있습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미소 지으셨어요. 효과가 있군. 중국은 더 이상 함부로 인도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인도 해군이 너무 강해졌거든요. 그 사이 한국 기술자들이 인도 조선소를 현대화했습니다. 마자곤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 저는 놀랐어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자동 용접 로봇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이걸로 용접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인도 기술자들이 새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어요. 한 인도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조선소장이 보고했습니다. 대령님, 이제 우리 조선소 건조 속도가 2배로 빨라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예전엔 구축함 한 척에 8년 걸렸는데 이제는 4년이면 됩니다. 절반이군요. 기술 이전 덕분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면 더 빨라질 겁니다. 1년 후 한국과 인도가 공동 개발한 차기 구축함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인도양의 사자라는 뜻으로 INS 싱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설계자가 설명했어요. 인도양 고온 고습 환경에 최적화됐습니다. 장거리 작전 능력도 뛰어나고요. 아디트야 제도께서 만족하셨어요. 이게 우리 배네. 우리가 설계한. 예, 제동님. 한국 기술에 인도 요구사항을 넣었습니다. 언제 건조를 시작하나? 곧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인도에서 만듭니다. 우리 조선소에서. 예. 마자곤 독과 고아 조선소에서요. 제동님이 감격하셨어요. 드디어 우리도 세계 수준 함정을 만드는구만. 동남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해군 참모총장이 뭄바이를 방문했어요. 인도가 쓰는 함정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상의해 보시죠. 같이 가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인도와 한국이 공동으로 방글라데시에 함정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익은 반반씩 나눴어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아디트야 제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같이 만들고 같이 팔고 같이 이익을 나눈다. 인도양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팽창이 멈췄고 인도가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초청으로 온 거였어요. 이제 저는 준장이었습니다. 준장님, 환영합니다. 한국 국방부 차관이 악수를 청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조선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게 있거든요. 다음날 울산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도크에 함정 한 척이 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INS 비샬입니다. 인도 해군 추가 한국산 구축함이에요.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기 인도 국기가 맞습니다. 이 배는 인도에서 만든 부분이 60%예요. 조선소장이 설명했어요. 인도 조선소에서 만든 모듈을 여기로 가져와서 조립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이제 인도도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예요. 도크 옆에는 한국 기술자와 인도 기술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세요. 조선소장이 가리켰어요. 한국 기술자가 인도 기술자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배운다고요? 예, 인도가 개발한 냉각 시스템이 우리보다 나아요. 고온 환경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도가 한국을 가르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파트너십이죠. 저녁에 호텔에서 한국 차관과 식사했습니다. 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우리는 인도에 무기를 팔려고 했어요. 단순한 장사였죠. 그랬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인도는 우리 파트너예요.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의미로요? 인도가 인도양을 지켜줘서 한국이 안전합니다. 우리 원유가 안전하게 들어오고 수출도 원활해요. 차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도와 함께 성장하고 있어요. 기술도 나누고 시장도 키우고 한국도 인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절실합니다. 인도 없이는 한국도 없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일주일 후 뭄바이로 돌아왔습니다. 아디트야 제동님이 은퇴를 앞두고 계셨어요. 비크람, 아니 준장.
서울은 어땠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제동님, 뭐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더군요. 동등한 파트너로. 제동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지. 제동님, 그날 새벽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갔을 때. 기억하고 말고 그때 제동님이 결단을 내려주셨죠. 한국과 협력하자고. 제동님이 바다를 바라보셨어요. 내가 옳은 결정을 했나 보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비크람. 아니, 준장. 이제 자네가 이끌어야 해. 제동님, 나는 은퇴하네. 하지만 자네는 계속 나아가야 해. 인도와 한국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하게. 명심하겠습니다. 제동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자네가 역사를 만들었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저는 뭄바이 항구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산 함정들이 위풍당당하게 정박해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저는 단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어요. 강대국이 설계한 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끼리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 한국과 인도가 그걸 증명했습니다. 인도양의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었고 한국의 미래는 인도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해군 비크람 준장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 하나의 시뮬레이션이 두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인도는 인도양을 지킬 힘을 얻었고 한국은 새로운 동맹을 얻었습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은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와 한국이었어요. 중견국끼리 손잡으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과 인도의 전략적 위치가 만나 인도양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한국의 숨은 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